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자식에게 전화를 걸면 늘 이 한마디가 돌아온다. 언제 한번 밥 먹자고 하면 요즘 바빠서요 하고 한 달이 지난다.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 읽고도 한참 뒤에야 내 한 글자가 전부다. 아프다고 전화하면 병원 가보세요 하고 5분 만에 끊는다.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서운함을 꾹 누르면 속이 쓰리고 밤잠을 설친다. 그렇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쏘아붙이면 자식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고 며느리는 눈을 흘긴다. 다시 카톡을 보내면 이번엔 읽지도 않는다. 전화를 하면 알았어요. 알았어 하고 3분 만에 끊는다.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무시당한다. 화를 잘못 내는 사람은 외로워진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모함한 자들과 배신한 제자들을 수없이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퍼붓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침묵과 단호한 말 한마디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오늘 당신에게 정약용의 지혜를 전한다.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존중받는 7가지 방법이다. 가장 무서운 화는 소리 지르는 화가 아니다. 조용히 선을 긋는 화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한 박자 쉬고 말하라.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진다. 발음이 엉키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쏟아낸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당신의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라. 누군가에게 빠르게 쏘아붙인 적이 있는가?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분노는 속도에서 터진다. 하지만 품격은 여유에서 나온다. 우리는 착각한다. 빨리 말해야 기선을 제압한다고, 먼저 쏘아붙여야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빠른 말은 가볍게 들린다. 급하게 내뱉은 말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경로당에서 친구가 툭 던진다. 너는 아직도 그 낡은 핸드폰 쓰니? 요즘 누가 그런 거 써? 순간 얼굴이 화끈거린다. 입에서 바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네가 사줄 거야? 주변이 조용해진다. 친구는 머쓱해하고 당신도 불편하다. 괜히 분위기만 싸해졌다. 또 있다.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라고 한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지지난주에도 그랬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맨날 바쁘다 바쁘다. 나는 뭐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린다. 알았어, 끊을게. 뚝.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진다. 빠르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10마디의 사과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거리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속도의 함정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박 씨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박 씨에게는 사위가 있다. 그 사위가 약속 시간에 늘 늦는다. 어느 날 저녁 약속에 또 20분이나 늦게 왔다. 그러고는 차 밀려서요 하고 건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보통이라면 화가 났을 것이다. 맨날 늦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니? 이렇게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 씨는 달랐다. 박 씨는 5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길 기다렸단다.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그 느린 속도에 사위는 등줄기에 땀이 났다.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제대로 사과했다. 박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빨리 쏘아붙이면 내가 조급해 보여요. 천천히 말하면
상대가 제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요. 반면 이런 분도 있다. 65살 이 씨다. 아파트에서 30년을 산 분이다. 어느 날 경비원이 분리수거 문제로 한마디 했다. 어르신, 비닐은 따로 버리셔야 해요. 그 말투가 좀 퉁명스러웠다. 이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아니,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1.5배속으로 쏟아냈다. 경비원은 멀뚱히 서 있었고 지나가던 이웃들이 쳐다보았다. 이 씨가 얼마나 빠르게 말했는지 발음도 꼬였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동네에서 성격 급한 노인으로 소문이 났다. 경비원은 이 씨를 피하고 이웃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한다. 이 씨 본인도 아파트 단지 나가기가 껄끄럽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속도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정약용도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었다. 유배지 강진에서 동네 아이들이 그를 놀렸다. 저기 죄인 양반이 또 지나간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것이다. 쫓아가서 호통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들 앞에 서서 느긋하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느린 말투에 아이들은 장난기를 거두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아이들은 정약용의 제자가 되었다. 급하게 호통쳤다면 원수만 만들었을 것이다. 천천히 다가갔기에 제자를 얻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말하기 전에 침을 한 번 삼켜라. 그 1초가 속도를 늦춘다. 화가 날수록 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고 입을 열어라. 둘째, 단어와 단어 사이에 틈을 두어라. 왜? 그랬니처럼 끊어서 말하면 같은 말도 무게가 달라진다. 셋째, 잠깐, 내가 정리하고 말하라고 먼저 선언하라.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다. 넷째,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여라. 상대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마라. 잠깐의 침묵이 당신을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다섯째, 카톡 답장도 5분 뒤에 보내라. 바로 쏘아붙이면 후회한다. 읽고 5분만 기다려라. 그 사이에 감정이 가라앉는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한다. 정약용은 느린 말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다. 빠른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느린 말은 가슴에 박힌다. 지금까지 한 박자 쉬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하라.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진다. 이것은 본능이다. 하지만 큰 소리는 상대의 귀를 막는다. 소리가 커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만 본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 반대로 목소리가 낮아지면 상대는 귀를 기울인다. 또박또박 말하면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힌다. 큰 소리는 귀를 막게 하지만 낮은 목소리는 양심을 건드린다. 우리는 착각한다. 목소리가 커야 기가 살고 상대가 눌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고함을 지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스스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광고하는 셈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병원 접수처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순서가 왔는데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한다. 어르신, 서류 이거 아닌데요. 다시 가져오세요. 화가 치민다. 아니, 아까 분명히 이거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직원은 표정이 굳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쳐다본다. 당신은 순간 진상 부리는 노인이 되어버린다. 또 있다. 자식이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간다고 한다. 밥도 안 먹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 바쁜 거 알아 하고 보내면 될 것을 목소리가 올라간다. 아니,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식은 한숨을 쉬고
며느리는 시계를 본다.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면 말의 내용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다. 상대는 당신의 서운함이 아니라 당신의 화만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큰 소리의 함정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김 씨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다. 김 씨에게는 며느리가 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상 앞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반찬을 집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김 씨는 속이 상했다. 보통이라면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이다.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치워.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다. 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얘야, 내 얼굴 보며 밥 먹고 싶구나. 고함이 아니었다.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 낮은 소리가 식탁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아들도 민망한 듯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소리 지르면 며느리만 창피해요. 낮게 말하면 알아서 반성해요. 반면 이런 분도 있다. 67살 최 씨다.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분이다. 어느 날 손주가 버릇없이 굴었다.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과자를 달라고 떼를 썼다. 최 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야, 밥 먹다가 과자가 뭐야? 버릇없이. 고함을 질렀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뒤로 숨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감싸며 어머니, 애가 무서워해요 하고 말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날 이후 최 씨와 며느리 사이가 서먹해졌다. 손주도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한다. 한 번의 고함이 한 달 넘게 어색한 관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다. 낮게 말했으면 훈육이 되었을 것을 크게 소리쳐서 관계만 멀어졌다. 정약용도 무례한 대우를 수없이 받았다. 유배지에서 관리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며 윽박질렀다. 목소리를 높여 정약용을 협박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같이 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조용하고 또박또박하게 법도를 읊었다. 그 차분함의 관리는 오히려 당황했다. 결국 제 발로 물러갔다. 소리 높이면 싸움이 된다. 소리 낮추면 가르침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화가 날수록 복식 호흡을 하라. 숨을 깊이 들이쉬면 목소리 톤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둘째, 끄틈을 흐리지 마라. 그랬니? 그 대신 그랬구나처럼 마침표를 찍듯 또박또박 발음하라. 문장 끝을 분명히 하면 말에 힘이 실린다. 셋째, 상대가 내 낮은 소리를 들으러 오게 만들어라. 내 말 들려? 묻지 마라. 조용히 말하면 상대가 알아서 귀를 기울인다. 넷째,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어깨를 펴라. 자세를 바로 하면 호흡이 안정되고 목소리가 낮아진다. 다섯째,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껴라. 내 심장이 뛰는 속도를 느끼면 흥분이 가라앉는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말을 무겁게 만든다. 정약용은 낮은 소리가 태산보다 무겁다고 했다. 고함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속삭임은 오래 남는다. 한 박자 쉬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까지 이야기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이미 달라진 자신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감정은 떼어내고 사실부터 말하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 말은 약자의 하소연이다. 듣는 사람은 당신의 억울함보다 당신의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방어적이 된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오히려 화를 낸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에 약속했는데 연락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다르다.
사실 앞에서는 변명이 어렵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설득을 하고 감정은 반발을 산다. 우리는 착각한다. 억울함을 충분히 표현해야 상대가 알아준다고 생각한다. 서운함을 토해내야 속이 시원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감정을 쏟아낼수록 상대는 귀를 닫는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자식 생일은 꼬박꼬박 챙긴다. 선물도 보내고 축하 전화도 한다. 그런데 정작 당신 생일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 저녁이 되어서야 카톡 하나가 온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늦은 밤 이모티콘 하나가 전부다. 화가 치민다. 전화를 건다. 너는 애미 생일도 기억 못하니? 내가 너한테 뭘 바라고 살았니? 쏟아내고 나면 시원할까? 아니다. 자식은 알았어. 미안해하고 끊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 또 있다. 배우자가 요즘 집안일을 안 한다.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모른 척, 빨래가 밀려 있어도 TV만 본다. 참다 참다 터진다. 당신은 평생 나만 부려먹었어. 맨날 나만 고생이야. 감정이 폭발한다. 배우자는 또 시작이네 하고 방문을 닫는다. 이렇게 감정부터 쏟아내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전달되지 않는다. 상대는 내용이 아니라 감정만 기억한다. 엄마가 또 화냈다. 아내가 또 짜증냈다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함정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조 씨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이다. 조 씨 아들이 200만 원을 빌려갔다. 다음 달 15일에 갚겠다고 했다. 그런데 1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20일이 되어도 감감무소식이다. 조 씨는 속이 상했다. 보통이라면 감정부터 터뜨렸을 것이다. 야,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버지 돈을 우습게 알아? 이렇게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 씨는 달랐다. 조 씨는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이 약속한 15일에서 닷새가 지났다. 아무 연락이 없으니 아버지 계획에 차질이 생겼구나. 감정 없이 사실만 나열했다. 날짜, 상황, 결과. 아들은 변명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송금이 왔다. 조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야단치면 아들도 기분 나쁘고 나도 속상해요. 사실만 말하면 저절로 미안해해요. 반면 이런 분도 있다. 66살 한 씨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분이다. 어느 날 남편이 약속도 없이 늦게 귀가했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한 씨는 저녁부터 혼자 기다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당신은 평생 집안 생각을 안 해. 맨날 나 혼자만 고생이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감정이 터졌다. 과거의 일까지 끌어왔다. 10년 전 일, 20년 전 일. 쏟아내고 나니 후련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또 시작이네. 나 피곤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정작 왜 늦었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듣지도 못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다. 11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고만 말했으면 대화가 되었을 것이다. 감정부터 쏟아내서 대화 자체가 끊겨버렸다. 정약용도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다. 꾸짖을 일이 있어도 내가 요즘 버릇이 없다라고 감정적으로 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썼다. 내가 독서를 하지 않은 것이 벌써 석 달째다. 지난달에 보낸 책은 아직 펴보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기간, 구체적인 상황, 사실만 나열했다. 그래서 정약용의 편지를 받은 아들은 변명 대신 반성을 했다. 감정을 쏟으면 상대는 방어한다.
사실을 말하면 상대는 반성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서운하다 대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로 시작하라. 감정이 아니라 사건을 먼저 말하면 상대도 차분해진다. 둘째, 항상, 맨날, 절대로라는 단어를 지워라. 이 단어들은 상대를 억울하게 만든다. 맨날 그래보다 이번 주에 3번 그랬다가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를 말하라. 지난주에도 그랬다보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가 더 무겁게 들린다. 넷째,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행동만 지적하라. 너는 원래 그래는 공격이다.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전달이다. 다섯째, 말하기 전에 메모하라. 벌어진 일을 3가지만 적어보고 대화를 시작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정약용은 사실을 말해야 마음이 들린다고 했다. 감정은 휘발되지만 사실은 남는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4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4번째, 욕설 대신 경계를 선포하라. 화가 끓어오르면 상대를 찢고 싶어진다. 험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하지만 욕은 상대를 찢는 동시에 당신의 인격도 함께 찢는다. 한 번 내뱉은 욕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나 경계는 다르다.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당신을 지키는 일이다. 욕은 나를 낮추지만 경계는 나를 지킨다. 우리는 착각한다. 화가 나면 독한 말을 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끔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욕을 하는 순간 당신은 가해자가 된다. 상대의 잘못은 묻히고 당신의 막말만 남는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친척 모임에 갔다. 사촌 형이 대뜸 묻는다. 자네 아들은 아직도 승진 못했나? 우리 아들은 벌써 부장인데. 가슴이 뜨끔하다. 아픈 곳을 찔렸다. 화가 치민다. 형네 아들이 뭐 그리 대단해? 그렇게 잘났으면 형은 왜 이 모양이야? 받아치고 나면 시원할까? 아니다. 모임은 싸늘해지고 가는 길에 후회가 밀려온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정작 사촌 형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또 있다. 동네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요즘 손주들 안 오나 봐요? 우리 집은 매주 와요. 속이 쓰리다. 우리 집 일에 왜 참견이야? 쏘아붙이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동네에서 성격 나쁜 사람으로 소문난다. 이렇게 욕이나 날선 말로 받아치면 상대는 모르고 당신만 손해다. 상대의 무례함은 사라지고 당신의 막말만 기억에 남는다. 이것이 바로 욕의 함정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박 씨다. 오랫동안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온 분이다. 박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모임에서 자꾸 돈 자랑을 한다. 우리 아들이 또 해외여행 보내줬어. 나는 용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박 씨도 속이 상했다. 보통이라면 뒤에서 욕을 했을 것이다. 저 인간은 못 배워서 저래. 돈밖에 모르는 것. 하지만 박 씨는 달랐다. 박 씨는 그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가 좀 거북하네. 앞으로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나는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렵겠어. 욕이 아니었다. 경계였다.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친구는 당황하며 아니, 내가 뭘 하다가 멈췄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좀 그랬지 하고 사과했다. 박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욕하면 내가 나빠져요. 선을 그으면 상대가 반성해요. 반면 이런 분도 있다. 68살 이 씨다.
같은 아파트에 10년째 사는 분이다. 어느 날 윗집에서 물이 샜다. 천장에 얼룩이 생겼다. 이 씨는 화가 났다. 윗집에 올라가서 말했다. 당신 내 집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야. 도대체 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거칠어졌다. 이런 식으로 살면 못 배운 티가 난다는 말까지 나왔다. 윗집 사람은 얼굴이 굳었다. 수리비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그 뒤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한다. 10년 이웃이 남남이 되었다. 수리비는 받았지만 관계는 깨졌다. 한 번의 거친 말이 오래된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경계만 그었어도 관계는 유지되었을 것이다. 정약용도 무례한 대우를 수없이 받았다. 유배지에서 관원들이 정약용을 함부로 대했다. 죄인이라며 깔봤다. 보통 사람이라면 욕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대응했다. 차분하게 말했다. 나의 죄는 임금께 받은 것이지 그대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넘을 수 없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관원들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욕하면 같은 수준이 된다. 선을 그으면 품격이 지켜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지금 그 태도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라. 욕이 아니라 사실이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상대를 멈추게 한다. 둘째, 이런 방식이면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라. 협박이 아니라 통보다.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 화가 날 때 쓸 방어 문장을 미리 외워두라. 그 말은 듣기 어렵네요. 그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지요. 이 세 문장만 있어도 된다. 넷째, 무례함에 웃음으로 대처하지 마라. 웃으면서 넘기는 것은 선을 허용하는 것이다. 표정을 굳히고 조용히 경계를 그어라. 다섯째,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라고 조용히 통보하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다.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면 더 무겁게 들린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품격을 지킨다. 정약용은 선을 긋는 자가 주인이 된다고 했다. 욕은 흩어지지만 경계는 남는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한 박자 쉬고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을 말하고 경계를 긋는 것.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다섯 번째, 당장 끝장을 보지 말고 시간을 벌어라. 화가 끓어오르면 지금 당장 결판을 내고 싶어진다. 이 순간 참으면 질 것 같다. 지금 말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끓는 냄비는 바로 뚜껑을 열면 데인다. 분노의 유효기간은 짧지만 후회의 유효기간은 길다. 시간을 벌어라. 하루만, 아니 1시간만 벌어도 다르다. 그 시간이 당신을 지켜준다. 우리는 착각한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해야 진심이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참으면 속만 썩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화가 끓을 때 내뱉은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후회는 오래간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다. 리모컨 위치 때문에, 에어컨 온도 때문에. 별것 아닌 일이다. 그런데 말이 말을 물고 커진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이야말로. 화가 치솟는다.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이럴 거면 갈라서자. 내뱉는 순간 시원할까? 아니다. 집안이 얼어붙는다. 며칠 동안 냉전이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다. 사소하게 시작된 일이 큰 상처가 되어버렸다. 또 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한다. 엄마, 이번에 차 바꾸는데 좀 보태줘. 얼마 전에도 이사 비용을 보탰다. 화가 치민다. 아니 나를 돈줄로 하니? 도대체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쏟아내고 나니 자식은 문을 박차고 나간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이렇게 그 순간 끝장을 보려 하면 관계가 끝장난다. 이것이 바로 즉각 반응의 함정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살인 조 씨다. 은퇴한 회계사 출신이다. 조 씨 아들이 어느 날 무리한 부탁을 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것이다. 조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지난번에도 1천만 원을 빌려갔다. 아직 갚지도 않았다. 보통이라면 그 자리에서 터졌을 것이다.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조 씨는 달랐다. 조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지금은 내가 화가 많이 나서 좋은 답이 안 나가겠구나.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그날 밤 조 씨는 생각을 정리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 상황이 다르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조 씨는 냉철하게 말했다. 지난번 1천만 원도 아직이다. 그것 먼저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감정 없이 사실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바로 터졌으면 아들하고 크게 싸웠을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할 말이 정리되더라고요. 반면 이런 분도 있다. 67살 최 씨다. 손주를 무척 아끼는 분이다. 어느 날 며느리와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최 씨는 학원보다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다르게 생각했다. 말이 오가다가 분위기가 험해졌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려 했다. 내가 손주 하나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희가 뭘 알아? 화가 터졌다. 며느리도 질세라 받아쳤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최 씨가 먼저 말했다. 됐어. 너희 집에 다시는 안 간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게 벌써 2달 전이다. 최 씨는 손주를 못 보고 있다. 후회가 밀려오지만 먼저 연락하기도 민망하다. 그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다. 끝장을 보려다 관계가 끝장났다. 정약용도 분노를 사귀는 시간이 필요했다.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의 소식을 들었다. 그 제자가 다른 권력자에게 붙어 출세했다는 이야기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편지라도 써서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3일간 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가장 평온한 얼굴로 방을 나왔다. 그리고 붓을 들어 글을 썼다. 분노 대신 지혜가 담긴 글이었다. 급하게 쏟아냈다면 치졸한 원망이 되었을 것이다. 시간을 들였기에 품격이 지켜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화가 나면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자리를 피하라.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감정도 떨어진다. 둘째, 지금은 내 정신이 아니니 1시간 뒤에 얘기하자고 선언하라.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다. 셋째, 카톡으로 싸우지 마라. 문자는 기록에 남고 더 차갑게 느껴진다.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얼굴을 보고 하라. 넷째, 심호흡을 10번 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10번 숨을 쉬는 동안 분노의 온도가 내려간다. 다섯째, 밤 10시 이후에는 심각한 대화를 하지 마라. 밤에는 감정이 증폭된다. 아침에 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관계를 지킨다. 정약용은 시간은 분노를 정제한다고 했다. 끓는 물도 식히면 맑아진다.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6번째,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겨라. 화를 낸 뒤 문을 닫지 마라.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가 미워서인가? 아니다. 상대를 잃고 싶지 않아서다. 서운한 것도 화가 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만 내고 끝내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분노만 기억한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장이 필요하다. 화는 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아낀다. 이 한마디가 닫힌 문을 열어둔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다. 화가 났다. 할 말을 다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됐어, 끊어. 그렇게 끊었다면 자식은 며칠 동안 전화하기가 껄끄럽다. 당신도 먼저 연락하기가 민망하다. 그 사이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끝냈다면 어땠을까? 엄마가 오늘 좀 화가 났다. 그래도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이 한마디면 자식도 다음날 전화하기가 쉬워진다. 배우자와 다툰 뒤에도 마찬가지다. 당신하고 말 안 해?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냉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오늘은 화가 많이 났어. 그래도 내일은 풀자 이 한마디면 다음날 아침이 덜 어색하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강 씨다. 평생을 부부싸움 한 번 크게 안 하고 산 분이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싸움은 해요. 화도 내요. 근데 자기 전에 꼭 한마디 해요. 오늘 많이 화났지? 그래도 내일 아침엔 커피 끓여줄게. 이러면 다음날 아무렇지 않아요. 화는 내되 문은 열어두는 것이다. 퇴로를 막으면 상대도 돌아올 수 없다. 퇴로를 열어두면 관계는 이어진다. 정약용도 이 지혜를 알고 있었다.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썼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으나 너의 재능은 아깝다. 비판하면서도 인정을 담았다. 문을 닫지 않았다. 훗날 그 제자들 중 일부는 다시 정약용을 찾아왔다. 화내면서도 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진짜 강자의 여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화를 낸 뒤에는 반드시 한 문장을 덧붙여라. 그래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화는 났지만 내 편인 건 변함없다. 둘째, 전화를 끊기 전, 방문을 닫기 전에 숨을 한 번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말을 따뜻하게 바꿔라. 셋째, 다음을 기약하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준다. 정약용은 문을 열어두는 자가 사람을 얻는다고 했다. 화는 잠깐이지만 관계는 오래간다. 이제 당신은 품격 있는 분노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첫째, 한 박자 쉬고 말하라. 둘째,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하라. 셋째, 감정은 떼어내고 사실부터 말하라. 넷째, 욕설 대신 경계를 선포하라. 다섯째, 당장 끝장을 보지 말고 시간을 벌어라. 여섯째,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겨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분노는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 많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면서도 서운함은 꾹꾹 눌러왔다.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삼켰다.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도 된다.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소리 지르는 것만이 화내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품격 있게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분노다. 당신은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이다. 당신은 품격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배신을 겪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그는 서늘한 침묵이 뜨거운 분노보다 오래 간다고 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